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웠다가 최근에는 새벽녘이 조금 선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정말 언제 끝날는지 답답하고 모두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몸조리 잘 하시고요.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은 장기 요양견의 제2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목 그대로 잘만 활용하신다면 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산 프로그램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2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제일 어렵거든요. 계산 방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인력을 한 명씩 간호사, 또 야간 직원 배치, 이건 이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 맞춤형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 또 치매 전문 교육 이수자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을 더 채용을 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했거나 그러면 돈이 더 나옵니다. 예컨대 여기 그 주야간보 기관 같은 경우에 목욕을 한 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한 번당 30원씩 그렇게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공단에서 추가로 돈을 더 준다. 이게 바로 가산 개념이에요. 가산 개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어떤 종류의 가산이 있는지 아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가산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단위가 크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은 뭐냐? 여기 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본 필수 인력 기준이죠. 몇 번씩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따라서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는 종사자가 있고 또 숫자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수급자 3명당, 그러니까 입소자 3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꼭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수급자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뭐랄까 수급자는 이만큼 안 되는데 예컨대 수급자가 한 1.5명이다. 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5명보다 적죠. 그럴 경우에 누가 손해입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 부분을 일정 부분, 100%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가산제도입니다. 가산제도.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를 굳이 배치하지 않아도 되죠. 시설자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사 한 명 더 추가한다.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공단 입장에서는 저 시설은 참 기특하다. 정말 서비스를 잘 주려고 열심히 하려고 굳이 뽑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을 일정 부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로 채용했을 때 들어간 인건비가 있겠죠. 기본 최저임금에다가 퇴직금에다가 또 있죠? 사회보 기간부담금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치면은 거의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220에서 225만 원?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을 다 주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자 수, 그러니까 입소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공단에서 주는 가산 금액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또 뭐 여기서 보시면은 재가복지 중에서도 인력 추가 배치 가산에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주회간보, 단기보호가 해당됩니다. 물론 반문 요양도 돼요. 반문 요양도 사회복사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한 명 더 뽑았다. 그러면 당연히 더 주죠. 예, 그런데 이제 가산의 종류 중에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에 해당되는 기간은 주회간보, 단기보호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인력을 뽑았다. 그러면 공단에서 기특하다. 그러면서 얼마씩 인건비 지원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여 제공과 관련된 고시에 보면 55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회간보호기간, 단기보호기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사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요양보호사, 사회복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이 직종에 대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해서 배치. 그러니까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 뽑았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뭐냐면 이처럼 뭔가 좀 이제 그 계산식을 적용해야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급자 숫자입니다. 또는 입소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소자가 또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또 추가로 채용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산금은 높아집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기준인데요. 이제 뭐 시설은 2.4명 미만, 주회간보호는 6.4명 미만, 단기보호는 3.75 미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계산 설명할 때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을 또 추가 배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규정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냥 제가 뭐 없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3명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죠? 수급자, 그러니까 입소자가 2.5명일 때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입소자가 2.5명일 때 1명의 요양보호사, 또 2.5명일 때 1명의 요양보호사, 또 2.5명일 때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보십시오. 지금 2.5명이 채 안 돼요. 지금 2명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양보호사가 1명이 더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2명만 갖고도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입소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죠. 입소자 7명을 요양보호사 지금 몇 명입니까? 3명이죠. 3명으로 나누어요. 그럼 2.3333명 이렇게 나와요. 발원님은 해봤자 2.4명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설명해 놨죠.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돼야 되는데, 입소자가 7명인 경우 요양보호사는 사실 3명이 아니고 2명만 있어도 돼요. 2명만. 왜? 2.4명, 2.5명이 안 됐죠. 그러니까 2.5명이 안 됐으므로 2명의 요양보호사만 가지고서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을 뽑았죠. 요양보호사 3명이죠. 그러니까 기특하다, 가상하다. 그러면서 가상금액을 일부 지원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3명의 또는 2.4명의 입소자만 돌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요양보호사가 조금 많은 거예요. 조금 많다. 입소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특하다. 서비스 제대로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해관보호도 한번 봅시다. 주해관보호는 어떻습니까? 입소자 또는 이제 이용자가 7명당 한 명 요양보호사가 배치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7명일 때 한 명 요양보호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입소자가 하나, 둘, 셋, 3명인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1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가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용자가 하나, 둘, 셋, 4명이 더 추가가 될 때 요양보호사를 1명을 더 채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무리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참 기특하다. 이용자가 몇 명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를 굳고 채용을 했으니 서비스 질이 높아지겠구나. 그러므로 가산금액을 더 주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산의 원리를. 근데요, 여기서 이제 가산 금액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산 금액이 얼마나 올 것이냐 예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걸 알아야 직원을 1명을 더 뽑을지 말지 그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필수 인력만 뽑아서 해도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할 일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필수 인력만 갖고는 뭔가 일이 좀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참 부득이 직원을 좀 더 뽑아야겠다. 그런데 듣자 하니 직원을 더 추가로 뽑게 되면 공단에서 추가로 가산 금액을 준다더라.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인력을 추가했을 때 과연 가산 금액이 얼마 나올 것이냐. 이걸 우리가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할 때 핵심이 뭐냐? 바로 수급자 숫자입니다. 또는 입소자 숫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달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한 달. 이용일이 1일부터 1, 2, 3, 4, 5, 6, 7에서 30일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수급자가 1일 날은 15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일 되니까 16명 늘었어요. 쭉 가다가 토요일 날은 줄었나요? 14명. 왜 그럴까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가끔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 부모를 모시고 이제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은 이렇게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또 이제 오래되니까 입소자도 늘었어요. 쭉쭉 늘었어요. 늘었다가 또 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처럼 입소자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늘 똑같지가 않습니다. 들쑥날쑥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수급자 숫자 또는 입소자 숫자가 몇 명인지를 말하기가 참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럴 때 정확하게 계산한 방법. 그게 뭘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요, 한 달 동안에 수급자 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했더니 507명이 나왔어요. 507명. 그리고 급여 제공 일수는 며칠입니까? 30일이죠. 30일. 그러니까 507명을 30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평균은 16.9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가 아닌 거예요. 수급자 수는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수급자가 많았던 날이 언제입니까? 보십시오. 27일과 28일 21명이죠. 그러니까 수급자가 21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평균을 하셔야 된다. 평균 했더니 16.9명이 된다. 21명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요양시설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가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16.9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평균. 예. 그러니까 수급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수급자 수의 합계 507명을 그 월에 급여 제공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종사자 수에 비해서 수급자가 적을수록 가산금액이 커지고 수급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금액은 낮아지는 구조다. 가산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액안보 한번 볼까요? 주액안보 같은 경우에 뭔가 좀 다르죠. 1월날 수급자가 없죠. 왜 그러겠습니까? 주액안보잖아요. 주액안보는 1월날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여 제공 일수가 30일이 될 수가 없겠죠. 한 달 동안 25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를 그냥 그대로 다 더해요. 다 더했더니 416명이 되었어요. 급여 제공 일수는 25일입니다. 그러면 416명을 25일로 나눴더니 16.64명, 그러니까 반을 하면 17명이 된다. 그러니까 주액안보도 한 달 동안에 수급자 수는 17명인 거예요. 자, 방금 설명드렸죠.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25일만 계산하는 것이다. 자, 이용자가 17명이죠. 17명. 이것을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2명으로서 2명이 관리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그럴 때 가산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17명을 이용자 17명을 2명의 요양보호사로 나누어요. 그럼 8.5명이 되죠. 즉,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8.5명의 이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관리할 수 있는 이용자 숫자는 몇 명이냐? 7명에서 10명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이 되려면 10명이 넘어야 돼요. 10명이. 근데 8.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산 대상은 아니에요. 좀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산 대상도 아니죠. 왜냐? 7명 이상이 됐으니까. 따라서 비교적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수급자 수. 그러니까 가산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수급자 숫자다. 그다음에 수급자 숫자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을 포함해서 수급자가 외박을 할 수도 있겠죠. 외박. 그러면 외박을 하면요. 서비스를 안 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비스를 안 줬으므로 돈이 안 나올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박을 하루는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에 외박을 했는지도 애매하고 기타 등등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그 돈을 아예 안 줄 수는 없고 한 50% 정도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요, 외박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1박 2일이 아니라. 만약에 10일을 넘었다, 외박을. 그러면 저 할아버지는, 저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수급자를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냥 탈락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수급자 숫자에서 그냥 빼야 됩니다. 같은 날 수급자와 퇴소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수급자 수를 몇 명으로 해야 되느냐? 예. 퇴소한 사람도 넣어야 되느냐? 예? 아니면 수급자가 아니라 입소자인데 입소자를 내야 되느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퇴소자는 수급자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비록 이분이 좀 늦게 퇴소를 했어도 밤 9시에 10시에 퇴소를 했어도 그러면 밤 9시나 10시까지는 서비스 제공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회간보호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주회간보호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제 서비스 계약을 할 때 한 달 동안에 20일 이상 센터에 와서 서비스 이용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날 무렵에 보니까 12일만 이용했다. 그러면 원래 이용하기로 했던 20일보다 8일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회간보호기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수입도 줄었고 예상했던 그 수입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어르신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다른 수급자를 들어올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회간보호기간에 손해가 일정 부분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한 5일간은 그냥 계약된 비용의 50%를 돈을 줍니다. 특이하죠. 재밌는 그런, 재밌다. 그렇죠.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서비스를 안 줬는데도 돈이 일부 나오는 거예요. 50%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5일뿐이지만 하여튼 처음에 이걸 알고 나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 5일은 비록 대상 어르신이 이 센터에 오지 않으셨어도 수급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10일 플러스 5일이니까 17일은 수급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대별로 수급자 수의 차이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회간보호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전에는 수급자가 10명이었는데 오후에는 한 15명 늘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날짜에는 수급자가 대체 몇 명이냐? 10명이냐? 15명이냐? 헷갈리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급자가 제일 많았던 시간대로 기준으로 산정하니까 15명을 수급자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등급 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에서는 탈락이 있어요. 그렇지만 등급 외제라고 해서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급 외제는 원래 요양원에 입소해도 안 되고 주회간보호센터도 오셔도 안 되고 방문 요양해도 안 돼요. 원래는 그쪽은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다른 쪽 서비스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어쩌지 해가지고 요양원에 입소했을 수도 있고 주회간보호에 이미 입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등급 외제하신 어르신분들은 100% 다 고스란히 그 비용을 치르셔야 됩니다. 하여튼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해도 청구는 못해요.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를 못합니다. 그 본인이, 해당 어르신이 다 그냥 돈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수급자 수에는 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것들이 좀 머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지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에 우리 이제 인력 변경 신고, 그러니까 종사자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그 종사자들을 실수로 그 전임으로 해야 되는데 겸임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요. 그러면 또 나중에 가산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수죠, 실수.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셔야 된다. 전임으로 꼭 표기가 돼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신 분들은 금방 딱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 나중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참고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을 얼마 정도 나올까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식입니다. 여러분들 곱하기 나누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뭐 곱하기 나누기 나면 그냥 하기 싫어지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만 집중해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볼까요?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고 가산 점수의 합이라는 게 있고요. 수급자 수는 아실 거고 서비스 이용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가산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당연히 80%가 되겠죠. 재가족은 85%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산 점수는 뭐냐? 예, 여기 이제 점수가 나와 있어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는 1인당 1.2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1.4점. 이렇게 차별을 뒀죠. 맞습니다. 차별을 뒀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좀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1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1.2점밖에 안 됐는데 좀 올라갔습니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요, 그 자격증을 따기까지 솔직히 좀 더 많이 투자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조리원은 이제 1점, 1.2점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유형 점수가 있습니다. 시설 쪽,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예, 그쪽은 1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관 쪽, 죄관보호나 단기보호 쪽은 1.5점. 역시나 차별을 뒀죠. 그 정보방침은 아무래도 죄관 쪽, 예, 재가 쪽을 좀 더 밀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여튼 지금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자, 이걸 갖고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볼까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인데요. 입소자는 모두 6명밖에 안 됩니다. 모두 3등급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입소자 6명 모두 외박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계속 그 시설에만 계셨어요. 라고 가정을 합시다. 추가로 배치할 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원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 안 써도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자, 여기 지금 계산식은 이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 3등급의 월 최대 금액은 2021년 161만 1,900원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계산해놨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61만 1,900원. 요양시설은 좀 비싸요. 예, 그죠. 이제 우리 이제 공생을 보니까 161만 7,900원이며 이 중 80%가 가장 기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80% 계산했더니 129만 4,320원이 가산 기준 금액이 됩니다. 또 입소자가 총 6명이므로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은 방금 계산한 129만 4,320원을 에다가 6명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776만 5,92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산 점수의 합은 또 뭐냐?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그 가산 대상이 누굽니까? 사회복지사 1명밖에 안 되잖아요. 가산 대상이므로 사회복지사는 1.4점이 된다. 또 이제 서비스 유형 점수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1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129만 4,320원을 에다가 6명을 곱해요. 그게 바로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입니다. 여기다가 가산 점수 1.4점이죠. 에다가 1.4를 6으로 나눠야 돼요. 입소자 수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에 1. 그러니까 1은 곱하나 많아죠. 솔직히.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만 181만 2,048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금액이 무엇이냐? 사회복지사 1명을 안 뽑아도 되는데 굳이 뽑는다면 이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자 6명이 됩니다. 입소자가 늘어나면 이 금액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 6명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솔직히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사 1명을 최저임금을 준다라고 계산해도 약 220만 원 정도를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180만 원 정도를 주니까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만 더 추가로 투입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40만 원으로서 이제 점점 좀 늘어나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것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저는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그냥 더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 예시가 이런 예시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요양보호사를 한 명을 더 추가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입소자 6명이니까 요양보호사 한 2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또 한 명을 더 추가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보십시오. 사회복지사 한 명 점수는 1.4점이죠. 요양보호사 한 명은 1.2점이에요. 이걸 더해야 됩니다. 그럼 총 2.6점이 되는 것이죠. 가산점수의 합이 2.6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 점수를 이게 지금 2.6이 돼야 되는데 2.4로 계산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2.6점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것이 그 가산 대상 종사자 한 명 더 늘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떻습니까? 다른 건 똑같아요. 그래서 310만 원 정도가 가산. 근데 제 생각에는 2.4가 아니라 2.6이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하여튼 300만 원 정도 좀 넘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추가하는 인력만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했느냐 아니면 요양보호사 한 명을 더 추가했느냐에 따라서 가산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관보호 기간은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죄관 기간. 이용자가 겨우 2명밖에 안 된다. 이제 초창기인 거예요. 모두 3등급밖에 안 된다. 3등급이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2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죄관보호 기간에서 사회복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사회복지사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러면 입소문에 나가지고 이용자들이 또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어요. 그렇게 한번 계산했더니 자, 3등급의 월 최대 급여는 129만 5,400원입니다. 제가 쪽은 좀 달라지죠. 제가 쪽. 여기 보십시오. 2021년 129만 5,400원이죠. 이게 최대 금액입니다. 이 중 85%는 얼마냐? 11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10만 원 정도에다가 2명, 입소자 2명밖에, 이용자 2명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가산 점수는 1.4점 똑같습니다. 1.4. 그리고 죄관보호 기간은 1점이 아니고 1.5점으로 늘어납니다. 서비스 이용 점수가. 자, 이렇게 해서 1점으로 곱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231만 2,289원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회복지사 한 명을 더 안 뽑아야 되는 것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만 놓고서 봤을 때, 지금 이용자 2명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만 놓고서 봤을 때는 거의 인건비를 거의 다 보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용자 또는 입소자가 지금 적단 말이에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또 추가로 배치했기 때문에 좀 이제 가상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가상하게 여긴 것이죠. 기특하게 여긴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자,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에 가산을 무한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처럼 입소자 수 또는 이제 수급자 수를 따라서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가 딱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겠으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산을 모르시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셔야만이 정말 융통성 있게 경영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직원을 추가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제 가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